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업체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이날 오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과 다음 날 나올 10월 FOMC 의사록에 주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6%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 0.44%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전날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6%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 증시가 0.4%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3%, 1.1%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에서 3.6%로 낮췄습니다. 지난 5월과 전망치를 비교해 신흥경제국의 예상 경제 성장률을 내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OECD는 또 내년 미국은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유럽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지명자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을 재차 옹호했습니다. 또 실업률이 6.5%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통화 부양 기조는 상당 기간 더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며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장기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고 금융시장 상황을 더 부양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킨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일리노이 은행가 협회의 연설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려면 두어 차례의 회의를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에반스 총재는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준이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지속 가능하다고 확신하려면 두어 차례의 회의를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르고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 통화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CB는 지난 7일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0.5%에서 역대 최저치인 0.25%로 인하했고 그 배경으로는 10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0.7%로 목표치인 2%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틀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 칼 아이칸이 현재 주가 수준은 쉽게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장 막판에 상승폭을 많이 줄여가는 모습이었죠. 간밤에는 워렌 버핏이 이에 반박하면서 미국 증시는 합리적인 수준이다라는 반발성 발언을 내놓았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전 마감된 화요일장에서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실히 드러나면서 결국 뚜렷한 호재는 없는 가운데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예상치에 비해서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OECD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다우와 S&P 500,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모두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1% 이상 올랐었죠. 2030선까지 내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증시의 간밤 마감 소식을 이어받는다면 수요일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국내 증시 분위기 전망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현재 지수 수준에서 적당 수준인지라는 얘기가 계속 논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QE 축소 시기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맞먹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제였죠. 칼 아이칸이 장 막판에 트위터를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쉽게 급락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쉽게 증시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워렌 버핏이 현재 뉴욕 증시 주가 수준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반발성 발언을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공개가 되죠. 10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이를 지켜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도 짙었던 것 같아요. 소매업체들의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엇갈리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하고 유럽 증시 네. 별반 좋지가 못했네요. 예. 양 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이 됐습니다. 0.06%가 내려갔습니다. 15,96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44%가 내렸습니다. 3,931포인트. S&P 500 지수도 0.2%가 내려간 1,78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엊그제 칼 아이칸, 이 기업 사냥꾼이라는 그 애칭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인 칼 아이칸이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원문 그대로 하면은 이제 빅 드롭이라는 그 내용을 썼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오늘 새벽에는 워렌 버핏이 CBS의 This Morning, 우리나라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아침 광장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현 뉴욕 증시에 대해서 버블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10월 연방공개시장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 심리가 좀 짙어졌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은 홈디포와 베스트바이가 있었는데요. 홈디포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지만 베스트바이는 실적 눈높이를 다소 못 맞췄습니다. 또한 베스트바이는 4분기 실적이 다소 그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0% 하락하는 등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홀리데이 시즌 이제 28일부터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사이버 먼데이, 산타랠리 이런 부분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소매 경기 전망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현재 어려운 그런 실적 분포도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유럽 증시와 유럽 증시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영국은 0.38%가 내렸고 독일도 비슷한 수치로 내렸습니다. 0.35%가 내렸습니다. 프랑스가 1.1% 내렸고요. 이탈리아도 1.7% 내려갔습니다. 오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로존이 내년에도 부채 위기의 그 징후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이런 코멘트도 유럽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CBS의 아침 광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있네요. 증시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에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일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OECD가 내년과 올해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증시 상승률만 봐도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 밖의 증시들은 별로 좋지를 않았죠.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런 경제성장 보고서를 반영이 된다면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올해 선진국 증시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ECD가 하반기 수정 경제 성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보고서에서는 3.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2.7%로 내렸습니다. 내년도도 종전의 4% 세계 경제 성장률 수치를 3.6%로 내려갔고요. 특히 신흥국들이 내년에도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봤고요. 연준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개시 시점에 이 신흥국들에 미칠 수 있는 경기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코멘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8.2%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라고 보면 인도는 4.7로 다소 많이 하향을 했고요. 브라질 2.2%로 내년 성장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2.3%인데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다소 좀 처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국내 투자가들이 브라질 국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브라질 경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수치는 종전의 0.6%에서 0.4%로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지만 4분기 실적을 4분기 GDP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1.1에서 1.0%로 0.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지난 EU 집행부가 내놓은 가을 수정 경제 성장 보고서의 수치와 현재 비슷한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OECD의 경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성장률 수치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도 많았습니다. 내년 전 세계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미국의 디폴트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급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디폴트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채 한도 상향을 양당이 협상을 통해서 이를 증액하는 이런 부분도 폐지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한도의 책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양당의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로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연준이 취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국채나 그다음에 모기지 담보부 증권 이런 부분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유로존도 재정 불량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주요 기업들의 회사채도 매입하는 이런 아주 전향적인 자세가 좀 나올 것을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수용 가능할지 여부는 다소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갈 길이 바쁜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ECB 부총재인 빅터 콘스탄티오 부총재가 이 미국식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행 여부는 아직 준비된 것이 없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유로존이 내년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유로존에서는 이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런 얘기 드렸었죠. 현재 미국 증시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어제장 보면은 칼 아이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 호재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쉽게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의 부담이 여실히 또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는 워렌 버핏이 반발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워렌 버핏은 워낙 이제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그 언급을 거의 안 하는 인사라고 보겠습니다. CBS의 This Morning이라는 프로그램에 일찍 출연을 했는데요. 그 뉴욕 증시 버블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앵커가 묻자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일에 억만장자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미 증시가 한 번에 큰 폭의 조정이 우려된다. 이른바 빅 드롭 이런 그 단어를 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성 그런 그 대응 언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핏은 아무도 주가를 신이 나니 이상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분기 말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엑슨모빌에 대한 투자를 버핏은 많이 늘렸습니다. 올해 유가나 정제 마진 이런 부분이 예년보다 좋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주가가 쌀 때 많이 매집을 해서 높게 올라갈 때 이를 그 차익을 실현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뉴욕 증시는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니다. 이런 양비론을 좀 폈었는데요. 옐런 현재 차기 연준 지명자도 전통적인 잣대로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하면 현재의 뉴욕 증시는 그다지 버블 논란에서는 비껴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연준의 최고위층의 그 식견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뉴욕 증시를 좀 단단하게 현재 뒤에서 좀 받쳐주는 이런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미국 증시 고평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발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진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굵직한 이슈들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의 한 주간 증시 전망도 내려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테이퍼링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넷 옐런 차기 의장 지명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랬죠. 일단은 연내에는 연말까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 저점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기술적인 반등에 2030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 내려서 이제 연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한 주간 국내 증시 이끌었던 이슈들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차가웠다가 다시 뜨거워졌다가 네. 좀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데
한 70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3, 4일 만에 다시 2030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 연내 12월 정도의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이 사실 우리 시장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일부 매도를 조금 시장에서 보여주긴 했었지만 산 규모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 매도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니까 시장은 다시 좀 한호성을 지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난주 증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56원까지 하락한 모습인데, 연내 저점이 1,054원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예. 충분히 2, 3일 내에 이런 추세라면 연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의 환율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면밀히 체크, 다음 주도 꾸준히 이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불쌍하리만큼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500선 초반까지 500선을 깰 듯 말 듯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대형주보다는 그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으면서 상당히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연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면에 또 수출주들의 상승세가 주춤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변화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심각한 게 코스닥 쪽입니다. 일단 코스닥 500선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이끌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박스권 상단 2,560 정도 6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냐, 이 여부가 지금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지수대까지 올라와 있죠. 3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돌파를 하면 21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 고점 2200선까지도 네. 이제 연말 랠리 기대가 충분히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이 개선이 돼야지만 박스권 상단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본다면 2060선 돌파하는지 여부,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내내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선화, 자동차주, 그리고 은행주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기 민감주가 내년에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업황 분위기, 조선 3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4분기 때 완전히 좋아지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의 개선되는 시그널, 그리고 올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소식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업황이 불황이더라도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의 실적 성장세를 크게 이끌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미리부터 조선화학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주에 베팅을 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지수가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을 하려면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과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500선 초반인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뭐 500 그 전 박스권 상단인 550 정도 이까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성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종목별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업종 종목별 차별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코스닥 시장에 특히나 되는 종목들은 되고 안 되는 종목들은 계속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종목의 옥석 가리기 이런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점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지난 10월의 고점 부근이었던 2060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다 말씀해 주셨고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경기 민감주 조선화학 자동차가 함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차별화가 더 강해질 것이다. 강한 종목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의아하게 올라가는 종목군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SKCNC입니다. SKCNC가 어떤 업종에 속하고 있을까요? 또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건데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신고가의 턱 밑까지 올라왔는지 52주 신고가가 바로 126,5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125,500원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왜 과연 조선주도 아닌 것이 그리고 화학주도 아닌 것이 경기 순환 관련주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종목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일단은 증권사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본다면 일단 서비스 업종의 대형주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 서비스업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것은 바로 네이버라든지 이런 분야의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는데 과연 그런 종목군을 하는 종목군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쪽이 일하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 SKCNC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그래서 기업체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안 관련주로도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통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매출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1분기에 5,078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5,467억, 그리고 3분기에는 5,550억까지 기록하는 모습,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게 오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안 서비스, 그리고 하단의 유통, 기타 부분이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 서비스는 생각보다 실적에 들어가는 부분은 작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유통 부분이 크게 오를 수 있을까? 바로 SK CNC 같은 경우에는 중고 매매차죠. 바로 SK 엔카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은 유통, 기타 부분에 다 잡힌다는 거죠. 자, SK 엔카, 우리가 중고차를 볼 때 가장 많이 일반 개인들이 접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국내에 대한 수요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림 한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중고차 매입 광고 안내입니다. 수출용 차량 매입, 순식간에 끝내자라는 광고인데요. 수출이 상당 부분 최근에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차, 혹시나 신차로 가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완성차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럼 중고차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또다시 현대차, 기아차가 떠오르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틈새 시장, 그리고 여기에 진출을 하기 위해 가장 유통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SK CNC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분기별 실적 추정표인데요. 201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하단에 보안 서비스 그리고 유통 기타 부분이 잡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2013년 1분기부터 갑자기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통 시스템이 더욱더 접목되면서 실적에 대한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매출처의 다변화, 성장 다변화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주가 추이로 적용하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가 추이 보시면 월봉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크게 우리가 보시면요. 네. 31,550원으로 시장에 상장이 됐던 종목군이고요. 지금 2011년도에 어느 정도는 고점이었던 16만 6천원까지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2년 동안의 암흑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소폭이나마 오르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로 IT 서비스 기업 간의 IT 서비스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오르는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오버히팅, 매출에 대한 실적 개선세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오버히팅이라고 본다면, 현재부터 다시 한 번 더 오버히팅이 나타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보안 시스템 그리고 유통 시스템에 대한 실적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시각입니다. 자, 현재 SKCNC는 주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바로 IT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래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됐던 곳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적인 두 군데에서 실적이 너무나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화면 같이 보시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인데,
바로 박수권 돌파 패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돌파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박수권이 11만 4천원대 분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눈으로 현재 박수권은 돌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12만 6천원의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가 아니라 소폭 내려본다면 이 12만원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12만원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신다면 꾸준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단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집하는 국면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올렸다. 주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항 구간이 없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분기까지 EPS 대비 PER 밴드는 현재 17.3배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네이버는 30배였고요. 대부분이 30배에서 35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7.3배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이 종목군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 기사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까지 파헤쳐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HSBC가 내년 글로벌 증시는 숨고르기 양상을 띠며 상승세가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SBC의 전망이었습니다. 내년 글로벌 증시는 강세도 약세도 아닐 것이다. 증시 상승세는 한 8% 정도에 그칠 것이며 배당 수익률까지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속에서 있다면 뭐 10%도 정말 선방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을 감안하면 10%가 굉장히 선방한 거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보통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려면 제가 아마 말씀드린 버블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버블이 10%짜리는 없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숨고르기가 제가 볼 때는 아닐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버블을 나타나는 한 해라면 상당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항상 짝수에는 별로 좋지 않았었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내년에 이제 2014년에 짝수해라서 아마 이 부분을 감안할 수 있겠지만 추세선을 돌파해놓고 끝나는 해기 때문에 올해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에는 연장파가 온 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2009년도 10년도에 9년도가 굉장히 좋아서 10년도 별거 없을 거다 했는데 10년도에 연장파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그 연장파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결국 HSBC가 얘기했던 내년 글로벌 증시 숨고를 국면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버블을 뿜어내는 그런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0%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미국 같은 지수로 보았을 때 1배 상승이 진행된다면 16,800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6,800까지 간다면 10% 안짝이 되죠. 근데 이제 보통 현재의 모습을 보면 1.5배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00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한 20% 이상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보다는 높은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2014년에는 연장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버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HSBC가 전망했던 10% 정도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20% 정도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1라운드였고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이 이번 3중 전회를 통해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체제 개혁의 큰 목표 아래 증시제도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전문가들, 중국의 증시 전문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3중 전회로 10년간의 중국의 개혁 방향이 드러나게 됐는데 증시제도 개선이 급류를 탈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정부의 간섭이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장에 조금 더 맡겨주는 체제로 변할 건가 봐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핵심 요소, 시장과 관계된 핵심 요소 세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은 금리 자유화를 네. 확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환율 변동의 확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 발행의 등록제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선주 발행 가능성. 이걸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환율 확대를 용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중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키워가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죠. 왜냐하면 환율 확대가 되면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기축통화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미국이 기축통화의 어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65%, 67%대 정도 되니까 이걸 더 낮추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 발행 등록제.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시장에 자본이 엄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은 땅덩어리도 큰데 얼마나 많은 회사가 더 설립이 될 것이고 그 회사들이 결국에서는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등록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형성돼서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계기. 그 얘기는 지금은 이제 공장으로서 전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이지만 일단 시장이 금융시장으로서의 메카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주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그 해외에서 중국장은 사실은 본토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국과 관련해서 ETF를 만들어서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밖에 없었는데 중국 본토를 겨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주변 나라 중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홍콩과 우리나라, 대만 이 세 개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본토를 향해 투자하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지난 2년간 횡보장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내년에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제프 호크먼 피델리티 자산운용 이사가 전망했습니다. 제프 호크먼 피델리티 자산운용 이사의 전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국내 증시 내년 상승세 두 자릿수는 조금 어렵고 10% 가깝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어요. 내용을 보면요, 그 글로벌 시장의 중국이라든가 뭐 아시아 시장에 있는 이머징 마켓을 보면 대형주 한 10개 정도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형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만큼은 그것이 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저평가된 국면을 탈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사실은 그 큰 장으로 이끌었던 것은 2007년도입니다. 그때가 사실 누구나 돈을 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2007년도에 2085까지 가면서 많은 종목이 끌어올렸었는데 지금은 지수는 거의 근접해 있는데 종목은 그때 비로 거의 많이 무너진 것은 뭐 10토막 난 것도 있고요. 대형주에서 뭐 3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뭐 태반입니다. 이 종목들이 기존의 자리를 찾아라 간다면 주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이 만약에 버블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버블이 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뭐 200만원, 300만원 가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방향성을 재개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내장이 아마 아시아 시장에서는 상당폭 투자처로서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자가 다시 시작된 상황에서 기관들이 1800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 환매하던 물량이 있어요. 이 물량이 나가면서 주가를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 그 1900대의 후반에서 기관들의 매수자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피델리티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많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경산수지 흑자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외국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 환율을 2%에서 8% 정도 절상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10%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제목 재생활 2540을 위한 한번 출발점이 시작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뉴욕 증시가 버블로 가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전망했던 10% 이상으로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2540까지도 한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으로 오늘 일당백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개가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조만간 큰 폭으로 통 크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죠. 2,000원 이상 매수하면서 2,030선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흐름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어지는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개장 상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